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을 쥐고 민수야. 나랑 눈 한 번만 제대로 마주쳐 줄 수 있어? 아니면 내 시선은 이미 다른 여자의 몸 위에 떠 있는 거야? 등을 돌린 채 건조하게 또 시작이네. 제발 그만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씁쓸하게 웃으며 눈가에 눈물이 고임. 정말 그래? 그런데 왜 우리 침대는 점점 식어갈까? 내 몸에서 나는 향기는 이제 온통 김정숙의 섬유유연제 냄새야. 더는 내 흔적이 없더라. 내가 김정숙 방에서 나올 때마다 내 옷기대는 내가 모르는 뜨거운 잔향만 맴돌아. 주먹을 꽉 쥐며 잠시 침묵.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김정숙은 그냥 엄마야. 내가 그냥 도와드린 거야. 효자 노릇하는 것뿐이야. 더 가까이 다가가 낮게 속삭임. 정말 그게 다야? 어젯밤 그 문 앞에서 나는 한참 서 있었어. 두 사람이 엉켜 내뱉는 신음, 숨죽인 떨림. 그건 엄마와 아들의 소리가 아니었어. 남녀가 뒤엉킬 때 나는 소리였어.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함. 그만해. 넌 아무것도 몰라.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더럽히지 마. 김정숙은 그냥 내가 처음 안겨본 품이야. 추운 밤, 외롭던 시절의 유일한 온기였다고. 편지를 흔들며 목소리가 떨림. 나 다 읽었어. 내가 나를 처음 떨리게 한 남자였어. 밤마다 내가 생각나 잠이 오질 않아. 이게 어떻게 김정숙이 자식에게 쓰는 말이야? 이건 남자를 그리워하는 여자의 편지야. 뒷걸음질 치며 목이 잠김. 그만해. 연희야. 넌 이해 못해. 너는 내 상처를 본 적 없어. 그 빈자리를 채워준 건 김정숙뿐이었으니까. 김정숙만이 나를 진짜 살아있게 해줬어. 오열하며 넌 몰라. 매일 밤 내가 그리워 손을 뻗지만 내 곁엔 차가운 공기만 남아. 넌 내 품이 아니라 김정숙의 머릿결에 얼굴을 묻고 있지. 사랑이라고 착각하겠지만 그건 내 안에 갇힌 욕망의 포로일 뿐이야. 내 안에서 숨막혀 죽어가는 건 나야. 숨을 헐떡이며 넌 모를 거야. 그 방, 그 어둠 속에선 나도 아들도 남편도 아니야.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이젠 돌아갈 수 없어. 가슴을 부여잡고 흐느끼며 그럼 오늘부로 이 방엔 두 여자만 남는 거야? 한 여자는 패배자, 한 여자는 승리자. 넌 영원히 금기된 팔에 안겨 내 남편이길 포기한 남자가 된 거야? 긴 침묵. 문 너머에서 김정숙의 발소리가 울리고 그 소리는 마치 저주처럼 오래된 집을 맴돈다. 공기엔 욕망과 눈물이 섞인 기묘한 냄새만 남는다. 친구들은 한 번씩 물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아? 결혼 전 연인 씨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린 2층에 살고 어머니는 1층에 계셔서 사실상 두 집처럼 따로 살잖아. 그때 연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결혼한 지 10년, 남편 민수는 묵묵하고 성실한 남자였고 시어머니인 김정숙 여사는 조용하지만 항상 꼼꼼하고 깔끔한 분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 가까운 것도 특별히 불편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민수는 매일 밤 피곤하다며 연희에게 등을 돌리고 연희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저녁 연희가 1층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김 여사가 무심코 말했다. 요즘 민수가 피곤하다고 하더라. 매일 밤 엄마 발 주물러 주느라 그런가 봐. 연희는 그냥 웃었지만 속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연희는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민수의 지갑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사진 속 젊은 정숙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민수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게 웬 결혼 사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정하게 찍었지? 연희는 불안했지만 그냥 오래된 사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밥상에 반찬을 놓을 때마다 김 여사는 항상 민수에게 가장 맛있는 것을 집어주었고 민수는 어머니에게 팔짱을 끼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곤 했다. 요즘 민수 씨랑 어머님 참 다정하네.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연희는 그저 웃고 말았다. 그때만 해도 다 자기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그날 밤도 민수는 등을 돌린 채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냥 자자 라고 했다. 그 말에 연희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남이 된 기분이었다. 민수 씨, 핸드폰 충전기 좀 가져다 줄래? 연혜인은 2층 침실에서 소리쳤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현관 앞에 남편의 슬리퍼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어디 갔지? 생각했다. 그때 1층에서 조그만 웃음소리와 함께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여기 앉아 내가 발 주물러 줄게. 연희는 살금살금 1층으로 내려가 김 여사 방 앞에 섰다. 문이 살짝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 은은한 노란 불빛과 너무나 익숙한 민수의 향수가 방 안에서 풍겨왔다. 연희는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렸다. 연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조용히 2층으로 돌아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절망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침대에 누웠다. 연희는 물었다. 아까 1층에서 뭐 했어? 아, 엄마가 허리 아프다길래 허리 좀 주물러 드렸어. 엄마? 응. 왜? 엄마 원래 소리 크잖아. 너도 알잖아. 민수는 끝까지 연희를 보지 않았다. 연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며칠 후 남편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알았다. 익숙했던 번호로는 이제 화면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서야 이 집에는 자신만 모르는 진짜 관계가 있음을 확신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연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입술을 꼭 깨물었다. 눈물이 곧 쏟아질 듯 했다. 민수는 며칠째 연희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고 부부간의 대화는 바닥을 쳤으며 남편은 더 자주 시어머니 방을 드나들었다. 아침마다 김 여사 방은 항상 잠겨 있었고 민수의 셔츠에서는 익숙한 향수 대신 시어머니가 쓰는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다. 어느 날 오후 김 여사가 동네 친구들과 온천에 간다고 했다. 연희는 처음으로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찾았다. 누렇게 바랜 봉투와 오래된 글씨. 연희는 조심스럽게 한 장을 꺼내 읽었다. 민수야, 처음 너를 만났던 그날, 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던 순간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때부터 나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어. 심지어 남편에게도. 그 밤, 네가 나를 안고 울던 걸 잊을 수가 없어. 평생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 미안해, 정숙. 연희는 편지를 들고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충격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지? 편지와 함께 있던 사진에는 어린 민수가 정숙 여사 곁에서 연인처럼 웃고 있었다. 문득 결혼 초 정숙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집엔 나랑 민수가 제일 오래 살아. 내가 직접 키웠으니까 친아들처럼. 그땐 그냥 모자간의 깊은 정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혀 달랐다. 이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연결고리였다. 밤 11시 연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손에는 여전히 편지와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민수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민수 씨, 연희가 작게 불렀다. 민수가 눈을 떴다. 무슨 일이야? 연희는 편지를 내밀었고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수는 잠시 굳더니 고개를 숙였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 그게 지금 중요해? 이 편지 어머니가 당신에게 쓴 거잖아. 평생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진짜 어머니 맞아? 민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연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난 당신 아내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 민수는 눈을 감고 말했다. 정숙 여사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공간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친엄마가 아니라고? 어릴 때 난 서울구청 어린이집에 있었어. 정숙 여사가 자원봉사하러 왔다가 나랑 함께 지내게 됐어. 오랫동안 보호자처럼 지냈지. 하지만 우리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연희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다. 싸늘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날 아내로 두고도 그 여자 사랑한 거야. 이제 더는 어머니가 아니잖아. 맞지? 연희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천천히 물러나며 눈물이 채 흐르기도 전에 문을 닫고 나갔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민수는 사진을 집어들고 젊은 정숙 여사의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날 처음 안아준 여자가 그분이야. 지금도 유일하게 날 안아주는 사람이고 그날 이후 연희는 남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식탁 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김 여사는 매일 아침 조용히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었다. 어느 날 연희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베어 피가 났다. 김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피가 많이 나는구나. 붕대 옹에 있어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 붕대를 감았다. 연희는 손을 빼려 했지만 김 여사는 꽉 잡았다. 조용히 있어줘서 고마워. 연희는 놀라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다 들었지? 여자는 알잖니. 그 소리와 분위기를.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해줘서 고마워.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연희는 숨이 막혔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라 승리한 여자의 눈빛이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연희야, 네가 민수 곁에 있지만 그를 처음 안아준 사람은 나야. 마지막 붕대를 감으며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갔다. 한 집에 여자 둘이면 결국 누가 진짜 주인인지 드러나게 돼. 부엌 안 공기는 연희의 피보다 무거웠다. 처음으로 연희는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이 아니라 두 여자의 싸움임을 느꼈다. 연희는 밤새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들었고 깨어나 보니 새벽 2시 17분이었다. 밖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집안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그런데도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또다시 1층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노인의 기침이 아니라 억눌린 신음처럼 들렸다. 또 시작이다. 연희의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다. 숨을 죽인 채 계단을 내려가 김 여사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방 어딘가에서 분명히 들려왔다. 민수야, 그래, 천천히 해. 오랜만이네. 정숙 여사의 목소리에 익숙하지 않은 음률이 섞여 있었다. 이어 민수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처럼 속삭였다. 연희는 문고리를 세게 잡고 돌려봤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민수 씨, 거기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 좀 열어줘요. 당장.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얼마가 흘렀는지 모를 무렵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수가 나왔다. 운동복 상의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이 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방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연희는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 해서 주물러 준 거야. 시끄러웠나 봐서 걱정했지? 연희는 주먹을 꼭 쥐었다. 그런데 왜 문을 잠갔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그만 의심해. 정말 피곤하다. 바로 그때 김정숙 여사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평온한 눈빛이었다. 연희야, 요즘 엄마가 허리가 많이 아프네. 오해하지 마. 이제는 민수밖에 엄마를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동자엔 뭔가 묘한 것이 비쳤다. 연희는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날 밤 문은 끝까지 잠겨 있었고 진실 역시 그 방에 갇힌 채였다. 거울 앞에서 연희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밤새 머릿속에 어젯밤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다. 연희는 스스로 모든 걸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아침, 연희는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았다. 흰 종이 위, 친모 항목은 비어 있었다. 이상하네.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옛날 입양이나 위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답했다. 고아 출신이면 시청사회복지과에 가서 따로 조회해야 해요. 며칠 후 연희는 새로 발급받은 서류 뭉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1983년 서울 아동복지센터 기록에 따르면 민수는 7살에 시설에 입소했고 보호자로는 김정숙이 임시보호 등록을 했다. 친모가 아니었다. 서류를 넘기니 낡은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어린 민수가 김정숙 곁에 서 있었고 김정숙의 손은 아이의 허리를 감싸 안아 마치 연인 같은 자세였다. 바로 그 순간 연예인은 더 이상 이 관계가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란 걸 알았다. 이건 집착에 가까운 일그러진 유대였다. 그날 밤 민수는 늦게 들어왔다. 연희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그 사람은 친엄마가 아니야. 이제는 솔직히 말해줄 수 있지. 민수는 멈춰서서 연희의 눈을 깊게 바라봤다. 그분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래 안아준 사람이야.
그 의미를 넌 절대 모를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달리 휴대폰도 두고 이른 새벽 집을 나섰다. 연희는 1층으로 내려갔다. 김정숙 여사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연희가 다가오자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나가서 산책이나 할래?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김정숙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연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는 말끔히 정리돼 있었고 그 옆에는 민수의 셔츠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아직 새것인 여성용 속옷 한 벌이 들어있었다. 연희의 것이 아니었고 시어머니 스타일도 아니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레이스를 만졌다. 차가운 감촉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뭐 찾고 있니? 연희가 천천히 돌아서니 김정숙이 두 잔의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다. 이 셔츠 민수 씨 거죠? 응, 어제 여기서 잤어. 술만 마시면 꼭 여기서 자더라. 그럼 이건요? 연희가 속옷을 들어 보였다. 김정숙은 차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부드럽게 웃었다. 내가 산 거야. 나이 들어도 가끔은 예뻐지고 싶잖아. 미소는 부드럽지만 칼날처럼 예리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는 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대체 남편한테 뭘 하신 거예요? 김정숙은 천천히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연희야, 넌 아직 남자를 몰라? 남자는 처음 곁에 있어준 여자를 절대 못 잊어. 민수가 사랑이 뭔지, 처음 떨림이 뭔지 모두 엄마한테서 배웠어. 그 말과 함께 김정숙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차를 홀짝 였다. 그 순간 연희는 이 집에 가족도 부부도 없으며 오직 허락된 관계만 남았음을 깨달았다. 금요일 저녁 7시 연희는 저녁을 차려놓고 민수를 기다렸다. 평소 같으면 6시 반이면 집에 오던 사람이 이날은 8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밤 10시 연희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민수 씨 오늘 휴가 내셨어요.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신다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병원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있기 위해 휴가까지 낸 것이다. 연희는 분명히 느꼈다. 민수는 점점 김정숙 곁에 남편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더는 자신의 남자가 아니었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 민수가 돌아왔다. 말없이 들어왔고 익숙한 향수 대신 김정숙이 쓰는 비누 향이 풍겼다. 어디 갔다 왔어? 연희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어머니 병원 데려다 드렸어. 오래 걸려서 늦었어. 왜 연락 안 했어? 말해봤자 또 싸우기만 하잖아. 민수의 무심한 말투에 연희에는 숨이 막혔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자식이야? 처음으로 민수가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봤다. 이상한 질문이네. 나도 내가 아직 내 남편인지 모르겠다. 연희는 망연자실했고 민수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다시는 넘을 수 없는 감정의 벽처럼 들렸다. 다음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 연희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다. 김정숙 방 앞에는 고요한 공기만이 감돌았고 안에서는 누군가의 숨소리가 미묘하게 새어나왔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여자의 직감으로 민수가 아직 어머니 방에 있다는 걸 알았다. 연희는 문을 두드리지도 부르지도 않고 문턱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당신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아내가 된 거구나. 이틀 동안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각자 따로 식사하고 따로 자며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두 그림자처럼 살았다. 연희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이미 아내로서의 자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날 연희는 오래된 웨딩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예전에는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던 연희와 민수가 지금은 왜 이토록 멀고 차가운지 문득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진에서 민수는 늘 김정숙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무의식 중에라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습관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민수의 마음이 그쪽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연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벽에 비친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민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민수는 조용히 물만 마셨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됐어. 그게 엄마든 한 여자든 나는 더 이상 곁에 있을 수 없어. 민수는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넌 한 번도 우리 사이를 이해하지 못했어. 아내니까 남편이 엄마 품에서 밤을 보내는 걸 받아들일 수 없지. 하지만 아내라면 그건 받아들여선 안 되는 거야. 한참을 침묵하던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문 닫히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그리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김정숙의 낮은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연희로 하여금 등을 돌리고 모든 감정을 닿게 만들었다. 연희는 스스로 다짐했다. 당신이 나를 떠난 그날,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버렸다는 걸. 그 후로 김정숙 여사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미 주름이 짙어진 얼굴, 탄력이 사라진 피부였지만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차갑고 또렷했다. 어느 아침 민수가 1층으로 내려오자 김정숙 여사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연희는 떠났어.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고 별다른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아? 김정숙이 다시 물었다. 처음부터 우리 둘은 진짜 부부가 아니었으니까. 민수의 대답에 김정숙은 역계의 미소를 짓고 라디오 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민수가 묻지도 않았지만 조용히 속삭였다. 민수야,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처음 너를 안았을 때 나는 겨우 7살이었어. 그때는 그저 불쌍해서 너무 약하고 말도 없고 친구도 없어 보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 너는 잠결에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울더라. 그때부터 더 이상 너를 단순히 아들로 볼 수가 없었어.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들었다. 내 남편은 항상 술에 빠져 살고 바람만 피웠지. 남은 건 나와 너뿐이었어. 그런데 진짜 엄마를 필요로 한 건 너였고 이 손, 이 눈, 이 품을 원한 것도 너였어. 그때부터 나는 엄마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한 여자가 되고 싶었지. 민수는 조용히 김정숙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처음 따뜻하게 안아준 건 엄마밖에 없었어. 처음으로 김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것은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라 평생 금기된 사랑의 대가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연희가 떠난 건 그 애만이 정상이고 엄마와 너는 아니기 때문이야. 다음날 아침 김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민수야,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혹시 네가 잊을까봐 미리 내가 끓였지. 그녀는 미소 지으며 국을 식탁에 올렸다. 민수는 국을 바라만 볼 뿐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왜 안 먹니? 김정숙이 의아해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낯선 눈빛으로 김정숙을 바라봤다. 예전에 내가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또 해? 민수는 처음으로 더 이상 애절함도 집착도 다정함도 없는 단호한 눈으로 김정숙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엄마는 내 엄마도 내 마음속의 여인도 아니야. 김정숙의 손이 떨렸다. 무슨 말이니, 민수야? 민수는 오래도록 앉아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를 안아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준 유일한 사람은 엄마였어. 하지만 우린 절대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서로를 끌고 이 깊은 수렁에 빠졌잖아. 부탁이야. 다시는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아줘. 나도 더 이상 어떤 이름으로도 엄마를 부르지 않을 거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며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다. 김정숙은 식탁에 앉아 식은 미역국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결국 나 혼자만 남게 되었네. 오래 곁을 지킨 사람이 꼭 옳은 사람은 아니었다. 수십 년 이어진 감정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도 없음을 김정숙은 비로소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건 끝내 붙잡으려 했던 욕망의 파편뿐이었다. 김정숙은 민수 곁에 가장 먼저 다가온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품에는 경계가 없었고 그것을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실수였다. 연희야, 미안하다. 엄마는 결국 과거만을 선택해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구나. 민수가 떠난 뒤 김정숙은 매일 아침 마당에서 꽃을 돌봤다. 물어보는 이 하나 없이 집안에는 라디오의 잔잔한 음악과 TV 소리만이 동반자가 됐다. 어느 날 연희가 두고 간 앨범을 꺼내 들춰보았다. 옛 사진 속 어린 민수가 젊은 김정숙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뭐였을까? 시간이 흘러 흰머리가 늘고 피부는 더 투명해졌지만 동네 이웃의 인사도 더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민수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김정숙은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누구와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저 언젠가 먼 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조차도 허상에 불과했다. 봄이 다시 찾아오고 김정숙은 현관에 앉아 저녁 햇살을 바라보았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골목길을 달리는 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모든 것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새로 미역국을 끓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알겠다. 진짜 사랑이라면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였다는 걸. 한편 민수는 경상남도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었다. 그곳에선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가족에 대해 물으면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예전에 있었어요. 밤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를 잠재웠고 가끔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걸 바람과 파도에 맡기기로 했다. 다시 여름이 오자 김정숙은 마당의 흰 백합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부디 너도 나도 각자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예전과 달리 그 눈가에 맺힌 눈물은 후회나 절망이 아닌 다 놓아버린 사람만이 짓는 미소였다. 민수가 떠난 후 서울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김정숙의 집은 더욱 적막해졌다. 더 이상 연희의 웃음소리도 저녁마다 집에 들어오는 민수의 익숙한 발소리도 없었다. 아침이면 조용히 차를 우려내고 마당에 나가 백합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 꽃들은 예전 민수가 어린 시절 직접 심었던 것들이었다. 때때로 김정숙은 베란다에 앉아 골목 끝을 오래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아들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집 안에는 고요함만이 쌓여갔다. 이웃들은 마주치면 여전히 인사했지만 누구나 그 집안에 남은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 라디오 소리마저 꺼지면 집안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다. 김정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지난날의 얼굴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어린 민수의 사진, 그 순수한 눈망울이 사진마다 김정숙만을 향하고 있었다. 가끔은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낡은 옷자락을 적셨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모두가 필요함일 뿐 사랑이 아니었다면 왜 이토록 헤어지지 못했을까? 만약 민수가 내 곁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아이에게 매달리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김정숙은 깨달았다. 세상에는 한 번 빠지면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있고 애써 붙잡을수록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걸. 민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멀리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그는 파도와 바람을 벗삼아 소박한 일상을 살아갔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민수는 평범하게 녹아들었고 누구도 그의 부모나 아내 혹은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밤이 찾아오면 작은 방에서 민수는 가끔씩 엄마의 섬유유연제 향기를 꿈에 맡곤 했고 이별의 날 느꼈던 그 차가운 손길과 어둠 속에서 연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아리게 했지만 모든 것은 결국 창밖을 스치는 구름처럼 흩어졌다. 더 이상 그를 과거에 붙잡아 두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가끔 해변을 걷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민수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을 지배하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유대감, 두 외로운 사람이 서로에게 집착했던 갈망에 불과했다. 다 내려놓고 나니 인생의 묵은 먼지를 털어낸 듯 홀가분했다. 그 해겨울, 서울엔 드물게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김정숙 여사는 난로 앞에서 오들오들 떨며 직접 차를 끓여 한 잔 따랐다. 거울 앞에 앉아 손끝으로 늘어난 주름을 만지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렀구나. 조용히 웃으며 더는 원망할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없다는 걸 받아들였다. 그녀와 민수 그리고 연희의 이야기는 이제 이름 없는 비밀로 남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안에 조용히 머물 뿐이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다. 한때 불타올랐던 감정들은 이제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다. 어떤 감정은 붙잡을수록 찢겨지고 놓아야만 내일이 온다는 것을 김정숙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김정숙은 대문 앞에서 공을 차며 노는 아이들 소리를 들었다. 그 웃음소리에 문득 어린 시절 민수가 정원에서 엄마라고 목청껏 외치며 뛰놀던 장면이 떠올랐다. 혹시 지금쯤 저 먼 바닷가 어딘가에서 민수가 새로운 삶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지 마음에 미련 없이 평온하길 바랐다. 김정숙은 스스로에게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민수를 향한 사랑이나 소유욕이 아니라 오직 용서와 기도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매일 연희와 민수 모두가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기를 기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누구도 승자가 아니고 누구도 패자가 아니었다. 남은 것은 오직 기억뿐, 아침마다 피어나는 백합의 향처럼 집안.
곳곳에, 마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끝내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남았다.